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서 제78부 이여송의 명군 압록강을 건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3년 1월 어느덧 전쟁이 일어난 지도 시간이 꽤 흘러서 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좀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있었던 일들 조금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대략 좀 이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침공군인 일본군은 최전선이 이미 공세 종말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각 전선 또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군 입장에서는 공세를 계속 이어나갈 동력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보급 곤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내륙에서도 조선 의병들의 활약으로 낙동강 수문마저 끊기게 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또 조선의 관군도 각지에서 반격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도 다시 이제 빼앗기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는 겁니다. 또 조선에 대해서 가장 민심 위반이 심했던 함경도조차도 다시 조선 측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일본군은 월동 준비를 전혀 하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전쟁은 에피타이저 수준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 게임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선은 여름이 가기 전에, 가을 추수 전에 확실하게 끝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 거지를 하고 나서 보급 확충하고 겨울을 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그 다음 해 중국으로 쳐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뭐 잠깐 좀 일본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조선에서 적당히 뜨뜻한 곳에서 눌러 있다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었지, 이렇게 한겨울에 전투를 할 거라고는 거의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또 한반도의 겨울이 이게 좀 추워요. 여기가 알고 보면 여기 시베리아랑 별 차이 없는 그런 기온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특유의 혹한의 겨울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 왔던 일본군 병사들이 대체로 서일본 병사들이고 서일본 지역 자체가 한반도보다 위도가 아래예요. 그러니 이 한겨울을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겨울이 오게 됨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물자를 온전시키기 위해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쯤 되면 다들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슬퍼런 명령 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군은 이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런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차 전장의 판세가 조선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을 무렵 조선 조정에는 희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희소식이 무엇이었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제국의 대규모 원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온 것이었죠. 그 수요는 무려 4만 명으로 몇 달 전 요동 부청병 조승은이 이끌고 왔던 병력의 거의 뭐 10배는 좋게 넘는 그런 숫자예요. 당시 이제 명제국은 병부 우시랑이었던 송응창이 경략으로 이제 임명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 파병군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조선 측으로 치자면은 이 경략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채찰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송응창은 총괄 감독이었고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은 따로 있었는데, 즉 개전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송응창이 현재 류성룡의 위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개전 초기 당시에. 그래서 류성룡이 총괄 지휘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야전에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립, 그 밑에 있던 부사령관이 이일, 이런 순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립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당시 명제국의 실질적인 야전사령으로 임명된 인물은 누구냐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사 하면서 한 번쯤 이름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 인물, 바로 제독으로 임명되었던 이여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휘하에는 부총병관으로 이여송의 일족이요. 이때 당시 이여송의 일족들이 꽤 많이 참전을 했는데, 이여백을 비롯해가지고 부총병관들이 몇 명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장 낙상지,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이 있었고, 또 얼마 전 평양 전투에서 패배한 조승훈 또한 여기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야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이여송, 그 집안 내력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여송의 조상이 무려 조선 출신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여송의 부친은 이성량이라는 사람인데 당대 명제국에서는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성량은 특히 요동을 안정시키면서 몽골과 여진이들을 제압해가지고 사실상 요동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던 정말 대군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 명제국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이미 척계광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뭐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성량을 보통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성량은 조선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장군이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그 이성량의 조부가 조선인이에요. 그러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의 천령이로 건너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한번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연례실기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여송의 호는 양성이다. 그의 아버지는 영원백, 성량, 관영 총벽이니 요동 천령이 사람이다. 그의 조부는, 즉 이성량이 조부죠. 그의 조부는 우리나라 이산 땅 동로강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고 부부가 이제 가족이 아예 통째로 도망을 친 거예요. 부처가 천령이로 도망해 갔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성량의 아버지죠, 그죠? 할아버지 때는 뭔가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요동 땅으로 도망을 한 거고, 아버지 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변방에서 공을 세워서 유격장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량은 그 덕으로 음직으로 지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량이 변방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출세를 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제 이여송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성량의 부친은 변방에서 공을 세워서 출세를 한 인물이고, 이성량 역시 부친의 뒤를 따라서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꾸준히 전공을 세워서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또 이성량하고 엮이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진족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명예 파병군 사령관으로 왔던 이여송은 일종의 제중교포의 후손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여성이 이렇게 제중교포의 후손쯤 되니까 조선에 파병을 와가지고 좀 감회가 새롭겠구나, 조선에 와가지고 뭔가 조선인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여성은 철저하게 명제국의 장수로 행동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크게 자기가 조선 출신이라는 점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파병군 사령관으로 온 인물이 또 공교롭게도 조선 출신이라고 하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해가 이제 아직 바뀌기 전이었던 159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여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때마침 명예 사신으로 파견 갔다가 돌아왔던 정권수라는 사람에게 이여성이 어떤 인물인지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정권수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면은, 이여성은 요동의 대군벌이었던 이성량의 아들로 천하의 명장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여성이 명장인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답변이 모호해요. 그리고 답변이 이제 대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제 임진왜란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만력제 3대정 중 하나인데, 그 첫 번째를 장식한 게 영하 일대에서 일어났던 보바이의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바이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여성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여성의 지위가 이성량보다 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 점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여성을 이제 천하의 명장이라고 치켜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이여성의 공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걸 보면요. 이여성은 당시 이제 만력 3대정 중 하나였던 보바이의 반란을 평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최소한의 군사적 능력은 입증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뚜렷하게 전공을 세운 게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여성이 단지 명장으로 평가받는 게 부친보다 높은 직위에 있다는 이유이고, 또 부친이 명장으로 소문이 났다는 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명장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호부견자,
호랑이 부친에 강아지 자식이 나오겠냐. 좀 요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이 이러기를 이 여성은 명장인가? 그랬더니 이제 정건수라는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성량의 아들로 천하의 명장입니다. 영하를 정벌할 때 이게 이제 보바이의 난이에요. 그의 아버지 성량의 권한이 너무 중하여지자 성량을 불러서 북경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량이 원래는 이걸 맡을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성량을 뒤로 빼고 그 아들했던 이여성을 여기 이제 투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성공하게 되자 영하후로 봉해져서 지위가 아버지 위에 있게 되고 천하 대총병이 되어 13총병이 모두 이여성의 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보바이의 난을 평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전공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지표가 있냐고 하면은 뚜렷하게 뭐 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기껏해야 호부견자 논리. 아버지가 천하의 명장이고 그 아버지보다 출세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명장이지 않겠냐. 뭐 이 정도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선조가 아직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얼마 후에 봉황성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심희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한테도 물어봐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심희수라는 신하가 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심희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성량이지 이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만 이 여성이 영화에서 일어났던 보바이의 반란은 평정한 데 기여를 했고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해요. 또 이런 말을 이제 남기는데 하고 많은 인물 중에서 구태여 이 여성을 뽑아서 보낸 것은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희수는 아래기를 신은 단지 이성량에 대해서만 들었지 여성의 위인이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성량이 당대 명제국에서 제일 가는 명장이라는 것은 이미 조선에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희수도 나는 이성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데 근데 이 여성은 나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성이 뭐 군생활을 짧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성의 커리어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는 커리어가 또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영화에서 성공한 후에 위명이 크게 떨쳐졌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허다한 장관 가운데 특별히 이 여성을 보낸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 까닭이 있어서였냐? 하여튼 뭐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이 여성이 보바이에 난 이후로 위명을 떨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공정인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는 그가 딱히 명장이라 평가받을 만한 이유는 좀 다소 모호한 편이에요. 이게 누구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 케이스가 신립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립 같은 경우도 변방에서 이제 성장을 했던 인물이고 그 점에서 서로 동일하죠. 이 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보바이의 난으로 유명을 떨쳤다면 신립은 이탄계의 난으로 유명을 떨쳤어요. 그것까지도 동일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신립이 특별하게 무슨 전공을 임팩트 있게 세운 게 있었냐 하면은 그거 말고는 또 딱히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일처럼 아주 엄청난 병법서를 제작한 것도 아니고 척계광처럼 무슨 뭐 군사적인 시스템을 혁신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모호하긴 해요. 신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들 주저하지 않고 신립을 집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도 약간 좀 그런 거하고 유사한 느낌이 나는데 사실 명제국에서 이 여성을 파병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당대 최고의 명장이다. 뭐 그런 이제 보증수표가 있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일단 얼마 전에 이런 보바이의 난을 평정한 유명이 크게 작용했고요. 그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신립이 이탄계의 난 때 활약한 것 때문에 이제 당시 사람들한테 많은 각인이 됐던 것처럼 이 여성도 좀 일단 그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성의 근거지인 요동지역 자체가 조선과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인 이 여성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592년 12월 중순이 되면은 조선 조정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 여성은 압록강의 얼기를 기다렸다가 도강을 해서 드디어 조선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이 여성의 당면 과제는 명의 대규모 원군이 조선에 파병된 사실을 일단 일본군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찍부터 심의경이라는 인물을 파견을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고니시하고 짐짓, 화친을 하는 척 기만전술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기만전술이 또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던 게, 이거는 뭐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말 이거는 명제공 입장에서는 운빨이 튀었죠. 만약에 가토가 평양에 있었고 고니시가 길주에 있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니시가 평양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니시는 애초부터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이고, 특히 명가의 확전을 굉장히 걱정하는 인물이었고, 웬만하면 더 이상 이제 북진하지 않고 여기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니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만전술이 먹혀 들어가게 되고, 이 때문에 평양에 있던 고니시는 아직도 대규모 명의 군대가 압록강을 동항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1593년 1월이 되자 사실 좀 이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바로 싸움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좀 군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특히 보급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여성은 본격적으로 평양 탈환을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여성의 접대를 맡은 류성룡은 평양의 지도를 건네주면서 작전을 논의를 했고, 그러자 이여성은 일본군이 믿는 건 조총뿐이고 명군은 대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포가 조총보다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우리 명군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제독과 만나 의논하자고 청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류성룡입니다. 징비록에 나와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류성룡이 내가가 되는 거죠. 제독이 동원에 앉아서 들어오도록 하여 만나보니 풍치가 뛰어난 장부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인들한테서는 첫인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여성이. 의자에 마주 앉자 나는 소매 속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놓고 그 지방의 지세와 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리켜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조선이 자체적으로 평양 탈환 시도까지 한번 해본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접근법이 좋은지를 갖다 이미 연구를 어느 정도 해놨을 거예요. 그걸 이제 류성룡이 가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죠. 제독은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내가 가리키는 곳마다 주필로 점을 찍어 표시해두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를 보고서는 외병들이 믿는 것은 다만 조총뿐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본군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서도 전에 들었겠죠. 우리는 대포를 쓰고 있으니 대포는 모두 5에서 6리를 날아갑니다. 외적들이 어찌 당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근데 이거 어서 좀 들어본 뉘앙스의 말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개전 초기에 류성룡이 신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조총이라는 거 쓰는데 그거 위험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신님이 이제 했던 유명한 한마디. 조총이라고 해서 그거 쏜다고 해서 다 맞겠냐. 뭔가 좀 약간 뉘앙스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여성은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확신에 차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평양성 탈환전. 과연 이여성은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제 거품이 끼어있는 인물인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검증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여성이 주도를 하는 제3차 평양성 탈환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끝내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병법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좀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 병법사가 임진왜란 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어쩌다 보니까 임진왜란 파트가 상당히 길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원래 애초 취지가 뭐냐면은 서양의 그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주장했던 군사혁명론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의 군사적 실태를 좀 비교하면서 간다 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임진왜란 이야기만 나와서 마치 병법사는 니코르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오해사게 제가 좀 진행을 했어요. 다시 이제 본연의 이제 일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그거예요. 이 평양성 탈환전에서 조명연합군의 이제 첫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이제 반격전에서의 첫 전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선 측도 유심히 살펴봐요. 예전에 왔던 그 조성훈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온 게 아니라 이게 본격적으로 온 부대다 보니까, 여기에는 요동 출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척기광이 양성했던 절강 출신의 병사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자신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군사적 혁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조선도 군사적 혁신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병조한테 왜 털렸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할게요. 그것도.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또 다. 하여튼 이제 조선도 여기서 군사적 혁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선의 군사적 혁신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리고 명에서는 특히 척계광이 어떤 식으로 이미 이전에 군사적 혁신을 이뤘는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군사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평양성 탈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임진왜란 나머지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선이 군사적 혁신을 이끌어 나갔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양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이 군사적 혁신의 첫 스타트를 뜨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설명했던 군사혁명론의 첫 조항 뭐냐면은 무기가 근력 무기에서 활용 무기로 바뀌었다. 근데 활용 무기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중세 기사들이 다 이거를 갖다가 선뜻 받아들였냐 이거죠.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과연 화약 무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진짜 아쉬운 얘기는 요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주구장창 달려왔던 병법사 1년 넘게 지금 계속 같은 날짜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임진왜란 전반부가 끝나고 일단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 중국, 일본을 돌아서 다시 임진왜란 후반부로 넘어오는 그런 대전환점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런 전환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이제 정비도 하고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히 아쉽지만 병법사를 당분간 잠깐 좀 쉬고자 합니다. 물론 오래 쉬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좀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서양편부터 이제 이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병법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